자신의 체제와 시스템을 따라오면 이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서 너희가 여기서 보물차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이었습니다. 자유무역의 교역이 늘어났고 전후의 보건가정의 수요들이죠. 그때의 다우존스와 지금의 나스닥이 유사한 계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 경제 질서를 30년마다 바꿨다는 거거든요. 심플라자 합의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그리고 구조적인 전환을 통해서 유럽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국가로 전환됐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죠. 그래서 미국은 또다시 경제의 질서를 만든 거예요. 이 프레임을 미국이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미국이 소비에서 생산의 경제로 넘어가는 거고 중국이 생산에서 소비의 경제로 넘어가는 거죠. 트럼프발 쇼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추락시키고 있죠.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서 무려 1%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과연 이런 글로벌 대변동기에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성을 띨지, 또 그런 경제적 상황 하에서 우리 주식 투자는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죠.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서장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참 소란스럽죠. 네? 네, 정말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전 주말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가 아마 딱 트럼프 100일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그래도 짧지 하지 않았는데 이 100일 동안의 변화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큰 그림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관세 발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모양새 환경 어떻게 분석의 틀을 갖고 계시는지요? 뭐 우선 자산 가격의 흐름이 혼란스럽다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금값의 상승은 역사적 랠리입니다. 경험해본 적 없는 랠리고 예.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의 탈을 쓴 안전자산 범주에 있는 비트코인도 여기에 편승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 안전자산에서는 위험의 회피겠죠. 유가와 주식시장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S&P 500은 5,000포인트 전후로의 단기 저점은 하긴 한 것 같고 예. 유가도 60불 정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순환적 관점이 아니라 구조적 관점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건 달러의 약세와 장기물 국채의 상승이거든요. 예. 이 달러와 국채 금리는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그렇죠. 자산입니다. 지금 근데 보고 계시죠? 위험의 회피가 진행되는 와중에 달러와 금리가 상반된 방향을 보인 건 아주 코로나 이례적이에요. 때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이죠. 굉장히 대기억으로는 98년도에 LTCM 사태나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죠. 확인되지 않은 네. 미국 체제 시스템에 대한 위험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제 프레임상 질문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요즘 유튜브에 혹은 뭐 신문 사설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뭐냐면 저는 그들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경험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맨으로의 성취 정도겠죠. 그리고 일기의 경험들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트럼프의 협상주의와 실리주의 노선입니다. 근데 실리를 따져보자면 미국의 실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협상의 과정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은 확산과 해소의 관점일 거고 위험자산의 그림은 역축이 되겠죠. 반대편에서 주가의 하락과 반등의 시그널.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바이 더 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협상 카드와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군요. 국가별 전략 정도로 이제 시장이 관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트럼프 일기에서의 어떤 협상의 관점에서 관세를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AI를 활용해서 예.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있는 미국의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었던 미국의 건국과 재건의 대통령들이죠. 조지 워싱턴이 있고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루즈벨트, 링컨이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저기에 각인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트럼프는 역사의 대통령으로 미국을 다시 재건시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역사의 흐름을 관철해야 된다는 아주 딱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미국의 역사가 길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1920년 1, 2차 세계대전 어떤 전후의 관점에서 미국의 패권이 시작됐다라고 네. 이야기하면 미국의 패권의 100년의 역사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은 패권국의 구조적인 쇠락 사이클, 부채로 쌓은 성장의 임계치,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신, 시스템, 헌법 이 모든 제도의 쇠락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취임 100일 동안 150건의 행정명령을 통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그리고 통상을 근간으로 한 무역의 지도의 재편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트럼프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역사적 대통령으로 러시모 산에 남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작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딱딱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미국은 다수의 엘리트로 집단의 지성으로 워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0.1%의 초엘리트가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과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학자들이나 경제, 금융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보시는 세 분이죠. 레이 달리오, 조지 프레드먼, 그리고 닐 퍼거슨 이 세 명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장기순환 주기, 100년, 80년, 50년 사이클을 두고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미국이 쇠락의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체제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부채 구조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미국이 패권을 잃을 쇠락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지 프레드먼은 헌법, 제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닐 퍼거슨은 사회의 어떻게 보면 붕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레이 달리오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조지 프리드먼은 다시 미국이 새로운 시스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해오고 제도를 수정해온 것처럼 다시 제도를 수정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 닐 퍼거슨은 미국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관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트럼프의 경제책사들이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대전환의 어떤 변곡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그렇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앱을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미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네. 이 세 분의 역사학자, 경제학자, 금융가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그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투자의 큰 프레임과 경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먼저 미국의 패권이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패권은 100년의 주기입니다. 이걸 넘어가는 나라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패권은 어떻게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보여왔냐라고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패권국의 성장은 국방, 군사의 우위와 제조 기술의 우위,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우위 이 세 가지로 시작이 되는데요. 넌센스하게 패권국이 되면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위축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패권국은 영국도 네덜란드도 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배인 거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조성하면서 미국의 생산기지가 이탈되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봉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쌓입니다. 그리고 무역적자에 비례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게 되죠. 이른바 쌍둥이 적자죠. 그렇죠.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무역에 대한 적자를
이어가려면 소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수요를 창출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국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왕권과 한권이 오래된 국가들에서 발달하는 게 귀족 정치와 명품 브랜드들이에요. 파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황권과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이 쌍둥이 적자로 무너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이 파란색의 패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저하되고 부채가 증가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과도한 채무 토막 관행이 이어지면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 거죠. 둘러나닌 미국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가 상실되고 내전이나 나머지 국가의 성장으로 미국이 무너질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왜 레이 달리오가 중립적인 성향이냐면 레이 달리오는 트럼프 당선 이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그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미국이 이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구조적인 변화가 뭐냐면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해서 제조업을 육성해서 디레버리징, 부채를 감축하는 사이클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행동과 아주 유사한 유사하네. 그림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제도와 사회적인 중인데 오늘은 시간이 저한테 허락된 게 많지 않아서요. 이 50년, 30년의 미국의 내부의 사회적인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외부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임계치에 달했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숫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봉착한 위기와 트럼프의 정책의 방향을 보시면요. 데이터가 1960년이 제일 긴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전 세계 GDP는 40%를 넘었고 네. 미국 생산의 비중은 5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80년간 쇠락의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 제조업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전후밖에 안 되는 국가가 됐죠. 그래서 미국은 뭐가 늘어났냐고요? 1, 2차 세계대전의 부채보다 많은 부채를 GDP 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전에 모든 패권 국가들의 쇠락의 단계의 정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방비와 이자 지출이 역전되기 글쎄 시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이 그 미국이 시대죠. 왜 천조국이냐면요. 국방비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건데요. 근데 이자 비용을 1,000조를 더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15년 동안 미국의 이자 비용은 30-40%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국방과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 금과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마음이 좀 급한데 밀도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트럼프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관세가 실효 관세 기준으로 이미 20%가 넘었습니다. 그럼 이게 과거와 같이 2%가 될 수 있을까? 과거의 그림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관세의 그림은 확산과 해소가 맞겠죠. 네. 관세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내성이 쌓이고요. 자산 가격에 이걸 반영하는 구간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가 그리는 그리고 미국이 이 시스템을 이어가기 위한 전환의 그림은 뭐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 윗줄의 그림인데요. 이 첫 번째가 자신이 구축한 경제 질서의 전환입니다. 미국이 1950년에 전 세계 패권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전 세계 경제 수장을 모아놓고 브렌트 우즈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걸 했습니다. 압도적인 패권을 근간으로 나머지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속국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체제와 시스템을 따라오면 이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서 너희가 여기서 공을 차게 해줄게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이었습니다. 자유무역의 교역이 늘어났고 전후의 보건과정의 수요들이죠. 그때의 다우존스와 지금의 나스닥이 유사한 궤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 경제 질서를 30년마다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이 평평한 운동장을 1980년에 다시 바꿨냐면 미국이 자유무역의 경제를 만들어줬더니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한테? 지금의 미국처럼 자신이 불리하게요. 그 당시에 반도체 그리고 뭐 우리가 잘했던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전 세계 점유율 1등은 다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조업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무역의 적자와 재정의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미국은 신플라자 합의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그리고 구조적인 전환을 통해서 유럽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국가로 전환됐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죠. 그래서 미국은 또다시 경제의 질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 미국은 딱 30년 전입니다. 1995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이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미국의 주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어떤 세상이죠? 글로벌 공급망,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위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여기 나와서 똑같이 강조드렸지만 G2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이 바뀌냐면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GDP 비중이 몇 %냐면요. 45%입니다. 이제 반올림하면 내년부터 50%가 됩니다. 전 세계 GDP에서, 시가총액에서는 60%가 넘습니다. 이 G2의 두 가지 축의 프레임은 뭐냐면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생산입니다. 그럼 뭐가 늘어나죠? 교육이 늘어나죠. 거기에 낙수 효과로 전 세계가 공생을 했던 경제죠. 이 프레임을 미국이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요. 미국이 소비에서 생산의 경제로 넘어가는 거고 중국이 생산에서 소비의 경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그게 왜 관세를 근간으로 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리스트럭처링, 재균형 과정은 자급자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교역이 축소될 수 없는 불편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이 우리나라를 대체하는 경쟁력 위축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올까라고 보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프레임에서 주목해야 될 건 금융시장과 패권 대립입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의 앞으로의 궤적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GDP는 증가하나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하락할 수 있는 사이클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단 한 번도 넘버 2의 국가가 자신의 GDP의 50% 이상을 넘어가는 걸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유식한 말로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GDP 50%를 넘었을 때가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눌러야 될 골드타임을 놓쳐버린 거고 이미 미국과 중국의 GDP는 70%, 구매력 기준으로는 100%를 중국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국가의 전 세계 GDP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5%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통상 질서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G2의 새로운 규제의 확대들은 우리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뭐가 변하는데? 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려면 지금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의 현재를 이해해야 앞으로의 그림을 이해할 텐데 제가 이걸 좌측에서 그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995년 이후에 미국이 만든 공급망은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달러의 금융 패권과 미국의 군사 패권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공급망이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는 두 개 블록으로 나뉘었습니다. 선진과 신흥. 그래서 선진의 제조와 기술과 자본은 어디로 이동했죠? 중국을 비롯한 그렇죠, 신흥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이 늘어나고 고성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장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신흥국은 무역의 흑자가 쌓이고 선진국은 무역의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균형을 잡냐면 신흥국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서 쌓아놨던 무역 흑자 외환 보유고만큼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주로 많이 샀죠. 정부 차원에서. 경상수지의 흑자를 금융수지의 적자로 충당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달러의 리밸런싱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다소 불리해 보이는 이 프레임을 왜 유지했냐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왜 유지했냐면 그건
글로벌 공급망의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미국 기업이 위치해 있는 거죠. 미국이 조성한 공급망에서 미국의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건 S&P 500 기업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입니다. 2위 기업은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15, 20권으로 봐도 공통점이 뭐냐면 S&P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단 하나의 공장이 없습니다. 미국이 조성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두 가지 설계를 하죠. 어떻게 하면 실행국의 마른 행주를 짜내서 가장 높은 마진의 생산 체인을 구성할까? 두 번째, 애플과 엔비디아가 두 가지 역할은 뭐냐면 전 세계 가장 많은 기술들이 구동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 신형의 영업이익률이 60%고요. H백의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은 92%가 그렇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을 넘은 지 6년이 넘었고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캐시가 코스피 3년치 영업이익을 다 더한 것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워킹에서 미국은 비정상적인,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걸 숫자로 보면 이런 겁니다. GDP가 100이면요. 부채가 110이고 시가총액이 130인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 부채로 만든 성장은 하늘까지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스트럭처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점에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측 차트가 딱 95년부터죠. 두 개의 차트가 흘러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수출의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국방비에 1000조를 쏘는 천조국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0% 남짓밖에 안 되는 국가가 된 거죠. 트럼프의 전략은 뭐죠? 이걸 들어 올리는 전략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0.1%의 엘리트들이 만드는 시스템이라고요. 그 시스템은 저는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과 중국과의 패권 분쟁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돼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안 바뀐다. 이 방향은 안 바뀔 거라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예전에 제가 한번 3프로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의 그림을 보면 오바마 때 IRA의 초안이 이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잖아요. 오바마 때 시작한 미국의 제조업은 셰일입니다. 오펙이죠. 그 카르텔의 전체 생산량의 미국 단일 국가가 7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1기에 와서는 지금과 똑같은 관세 전쟁을 했는데 사실 이건 미국의 무역의 적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본심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되려 늘어났고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성장하게 됐죠. 네. 그리고 바이든에 와서 있었던 동맹을 통한 미국의 고립 전략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투자인데요. 이게 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이해하시려면 이 차트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설비 투자를 연안산으로 그렸던 겁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1기의 4년보다 바이든 IRA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8년의 금액보다 2년이 2배가 더 많습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뭐냐면 지난 사이클과는 격상된 그림이죠. 뭐냐? 트럼프의 미국의 제조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생산 비용의 열위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걸요. 9만 불 가까이 되는 국민소득에서. 뭐 그룹사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데 가장 큰 거부감은 생산과 인력에 대한 비용이 코스트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걸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웰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건. 1인당 소득 88,000불에 1,450원을 곱해서 4인 가구를 더하면 미국 가구 소득은 8억이 넘습니다. 어떤 미친 바보가 8억이 넘는 가계 소득을 가진 나라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러니 트럼프의 정책의 강성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트럼프 정책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생각을 하죠.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걸 비켜가기도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 물가가 오를 거고 오르죠. 그리고
소비 비중이 높은 미국의 구매력은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강도의 차이겠지만 물가의 상승과 수요의 위축은 컬러로 따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동의하기가 힘든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산 열의의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본격적인 생산 경제에 들어가면서 제시했던 트럼프 노믹스 5가지는요. 첫 번째,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때릴 거야. 두 번째,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 OECD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지불하게 할 거야. 세 번째,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유가를 공급해 줄게. 네 번째, 규제는 완화할게. 미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에만 보조금은 더 늘려줄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달러 약세나 조달금리 하락이나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섯 개 조합이 김프로님 뭐로 보이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도 맞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이건 미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판을 알고 트럼프를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했죠.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전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트럼프의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저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게임 이론 같은 거다. 그래서 축구 경기의 페널티킥을 예를 들면서 골을 결정하는 변수는 감독이 어떤 키커를 선택하고 키커가 어떤 능력과 선택을 할 건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그 골의 가장 큰 결정력은 골키퍼의 선택이다. 그래서 트럼프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려운 게 트럼프의 정책들이 관세뿐만 아니라 금융 안보로 결부되어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트럼프 경험치도 쌓여 있고 대응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하루하루 달라요, 진짜. 네. 오늘 로컬 기준으로 수요일입니다만은 뭐 아침에 방송 보니까 중국하고 그냥 그렇죠. 동남아한테까지 뭐 몇천 %의 태양광 관세를 때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이제 도식화 시킨 건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 2장 동안에 있는데 소위 미국의 패권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트래피나는 교수가 딜레마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제조업 경쟁력이 훼손되면 신용팽창 사이클이 온다. 쌍둥이 적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이클에서 미국 금융자산의 수요는 많아집니다. 왜죠? 계속해서 쌓아놓은 무역국자와 외환보유고로 미국 국채를 살려는 수요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되려 실물과 금융의 재균형 상태에서 달러 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달러가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또다시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그리고 신용 팽창과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 자산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딜레마가 지속되면 패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트럼프 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경제책사들이나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나 공화당의 수뇌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미국은 이 4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제조업 경쟁력 훼손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으로의 제조업 리쇼링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어난 신용 팽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원래 돈은요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기존에 했던 전략은 동의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돈을 갚지 않아도 돈이 갚아지게 만드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통화 가치를 그렇죠.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네. 근데 이번은 훨씬 더 진보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워크아웃이에요. 기업이 워크아웃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불의 위치가 바뀌게 그렇죠. 됩니다. 지금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워크아웃은 뭐냐면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미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얻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국방의 안보에 우선을 쓰고 있어요. 일본, 한국이네요. 대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유럽도 여기 포함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연준과 차별화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국 통화의 약세와 달러의 강세를 야기하는 국가들이에요. 이들 국가에게 딜을 하는 거죠. 야, 니네 관세 내려줄 테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영구 채권을 100년짜리 영구채를 발행할 테니까 네 기존 채권을 바꿔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워크아웃이랑 똑같은 건데 내가 이자가 없는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이걸 전환해 줄래라는 거죠. 들으시는 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식으로? 아니죠.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무이자 채권으로 전환하는 거죠. 들으시는 분들은 쿠폰이 없는. 그렇죠. 채권의 정의가 개념이네. 할인채 개념. 바뀌는 거죠.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미국과 협상하는 나라들은 길어봤자 4, 5년짜리 정부들입니다. 그럼 자기 임기 내에 미국의 관세를 막고 미국의 저항을 하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외환보고의 이자의 쿠폰을 포기하는 전략이 4, 5년짜리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물론 진행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 자본세 때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플라자 합의, 마루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소설을 쓰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미국 백악관의 경제 자문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월가를 주름 잡고 있는 구루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너는 어떤 스테이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험에 대비해서 투자해서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어떠한 시나리오로 시장을 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판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잘 보세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경제 재균형 정책들은 정책의 시계열이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딱 1년 6개월 뒤에 뭐가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지 않아요. 상하원 하나라도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트럼프는 제가 말씀드렸던 큰 그림의 근처도 못 가고 노이즈만 일으킨 악동으로 기억될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꼴이 나는 건데 트럼프가 계획하는 그림은 정책의 스테이지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에만 관세를 때렸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이 세 국가가 미국 무역 수지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네, 46%입니다. 세 개가? 네. 오, 한국, 일본도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스테이지 1의 초기 관세를 펜타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시작했던 건 헌법 위반과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낮고 두 번째, 이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나마 제한적이고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넘어가 있는 가전이나 자동차 공장의 가장 빠른 흡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죠. 근데 스테이지 2는 쉽지 않죠. 저항력도 강하고요. 일기 트럼프에 대한 이해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의 딜을 하는 건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근데 이들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이들 국가와 관세와 관련한 부분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미국 기업들한테 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보여주시면 중간에 트럼프가 뭘 했냐면요.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 합니다. 왜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면 떨어지는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공급 확대를 위한 유가 글로벌 곡물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의 하락의 레인지가 뭐가 되냐면 관세 정책으로 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는 결국 이 가격의 하락폭이 트럼프 정책의 운신의 폭을 키우는 전략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럼프 2기에 중국의 규제가 미국이 훨씬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에 미국의 제조업은 없다시피 했고요. 네.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투자들이 반도체와 같이 본격화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략 강물의 70% 90% 중국에 있죠. 중국이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무슨 딜을 하고 있죠? 전략 강물 협정 딜을 하고 히토류 있는 같은 거예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러우 전쟁을 종식하려고 했는데 저는 트럼프의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 오판이었냐? 첫 번째, 푸틴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요. 푸틴은 시간은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러우 전쟁 종식을 지연시키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트럼프의 운신의 폭이 줄었던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2에 들어가면서 중국과 유럽,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저항이 너무 큰 것들이죠.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이 위대하지 않음을 달러와 미국 채권 금리에서 확인해 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지 3로 조기 이동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3가 뭐냐면 중국을 때리는 거죠. 지금 그런 거네요. 네, 왜 제가 스테이지 3를 뒤에 뒀냐면 예. 올해까지 스테이지 2 국가들과의 협상을 완료하면 미국의 투자는 본격화될 거고 무역 수지는 줄 겁니다. 그리고 네. 경기는 연초부터 돌아서는 그림이겠죠. 순환적인 사이클이랑. 그러면 중국과의 분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은 좌우가 없는 미국인들의 공통된 이미 적응돼 동의사항. 있죠. 그런 환경에. 그쵸. 오바마 심지어는- 이후에. 그쵸. 네. 트럼프가 대선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Make 거라는 America Great Again.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미국에서 워킹할 수 있었냐면 미국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스테이지가 다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 거냐? 결론입니다. 트럼프가 제조업을 재건하고 기존 부채 중심에 쌓아올린 경제의 시스템과 금융의 시스템과 사회 분열의 시스템을 바꾸기를 포기할 거냐? 그러지 못할 거란 거죠. 예. 미국의 제조업 재건은 어떤 정부가 와도 진행돼야 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경제, 물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경로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생각하는 관세 하락운에서 V자인 경로가 나올 거냐? 저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거죠. 스테이지 2와 적정 수준의 합의를 하고 중국과의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51%라고 보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상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기술의 분쟁, 세 번째 금융의 분쟁, 네 번째가 군사의 마찰입니다. 두 국가는 합의의 원천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단기적인 수단이 없다. 굳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들자면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땐 2, 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버는 일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관세와 관련한 펀더멘탈의 훼손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관세는 완화되는 관점의 변화가 나오나 기존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투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가의 바닥이 어디냐라는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추겠죠.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파일을 그냥 키워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김프로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이 노란색 선이요, 올해 20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변화율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는데요. 더 하락해야 맞을 겁니다. 미국도 올해 0%대 성장을 대부분의 IB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더 빠져야 네. 되겠죠. 한국은 1.4 정도지만 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면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도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실적의 훼손과 경기의 하락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기대 인플레이션도 22년 고점의 수준까지 올라왔고, 한국의 이익 추정치는 하향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 중국, 나머지 국가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건데, 요거는 하나 출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아끼는 저희 김성환 연구원이 노가다를 해서 만든 데이터들인데요. S&P 500입니다. 50년부터니까 80년 그려놓은 거죠. 프로님 아셔야 돼요. 한국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을 거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덱스보다 종목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80년짜리예요, 저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 스케일이지만 이 중간에 약세장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럼 이 약세장의 고점 대비 낙폭과 지난 고점을 회복하는 시기의 변수는 뭐였냐는 겁니다. 그게 펀더멘털이에요. 자,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예.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세의 위험은 확산과 해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선호는 반대 역축으로 진행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벤트를 확인하고 주가를 매매하는 게 맞으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리스크는 주가의 저점을 이야기하는 구간이냐라고 보면 저는 이번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 지금 겪고 있는 게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죠. 그게 이제 중국으로 확산된 거고, 두 번째는 이번 실적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S&P 500도 이 추정치가 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가이던스 하향을 못하는 구간입니다. 왜냐? 트럼프 관세가 어디로 끝날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편 관세 10%가 들어가 있고 중국 관세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관세율이 어디서 끝나서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상품들이 관세를 비교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두 달 겪어야 되는 건 시속 게임이에요. 어떤 시속 게임이냐고요?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시장이 내성을 쌓는 시소의 위로 올라가는 그 압력이죠. 상방의 압력이죠. 네. 그럼 하방의 압력은 뭐냐면 아까 S&P 500의 주가의 낙폭과 보고를 결정한 건 펀더멘탈, 기업 이익이죠. 지금부터는 연간 내년까지의 기업의 이익이 훼손의 경로를 거쳐야 될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비 판매들은 관세 때문에 이연 수요들을 자극해서 나왔던 지표고 지금부터는 미리 끊어 쓴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관세 관련한 불안들을 소화해야 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로를 보냐면 V자형 반등보다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의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위험 좀 거친다는 거죠. 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이 더 딥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싸게. 그렇죠.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고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V자형 반등을 보였던 경우가 한 자릿수 이하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V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S&P 500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추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이랑 200일 이동평균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건 S&P 500 12개월 이익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거친 조정을 판단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이 생각한 V자형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드릴게요. 예. 이건 김프로님이랑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고민을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분쟁의 비용,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주체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이 훼손되면 금융시장의 질서가 바뀐다고 강조드렸거든요. 예. 그게 지금 워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이 생산을 하면 교역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로 성장의 낙수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성장이 과거보다 레벨다운, 업됐죠. 교역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흥정입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제한적인 가운데서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난 20년의 사이클, 95년에서부터 보면 30년의 사이클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저물가를 수출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기술의 발전들이 생산성을 높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냐면 고성장 저물가인데요. 이러면 금리는 성장을 따라갈까요? 물가를 따라갈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는 물가를 따라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고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뭐 하기 좋은 세상이냐면 돈 빌리기 좋은 세상.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5% 성장하는데 신한은행에서 특판금리로 4% 대출금리를 내줍니다. 그거 사서 코스피 사는 거죠. 그쵸. 그거 대출 받아서. 그러면 원래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이익 성장을 나라 경제 성장률만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게 회수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금융자산을 사든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을 사든 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면 뭘 해야 되죠? 부채를 최대한 끌어당겨요. 투자해야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신용팽창의 사이클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신용팽창에 가장 용이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2020년부터 판때기가 달라진 거죠. 성장은 레벨 다운되고 물가 금리는 레벨업 됐죠. 그러면 신용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직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망설여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마포 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좋으니까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팬데믹 이후에 2022년 조정이 있었지만 연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험자산만 좋았나요? 안전자산 달러는 원화가 1,000원대에서 1,400원 중반대로 올라가는 40~50%의 절하를 겪었고 안전자산이 달러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금도 좋았고 비트코인도 다 좋았잖아요. 한국인의 투자자들은 이 에브리싱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 자산의 구조적인 비중 확대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1995년부터 2020년인데 미국이 월등히 수익률이 높지만 글로벌 주가 지수와 글로벌 채권 평균만 가지고 있어도 7대3이라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하면 연 7.4%. 그리고 지난 5년은 주식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배분의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의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중심의 부동산을 사는 것도, 그리고 외화 중심에서 글로벌 전체 자산을 따라가는 자산 배분 전략이 워킹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는 앞으로 예전과 같은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여러분이란 단어가 어색하네. 미국 주식시장의 연한상 수익률을 10년 평균 낸 겁니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 수익률이 15% 근처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20% 30% 오르는 주가지수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져 있을까요? 이게 기존 자산 가격의 랠리, 유동성이 풀리고 그 안에서 기술주가 주도했던 랠리가 앞으로 3년 동안 똑같이 이어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면 그동안 벌어놨던 자산을 다 후퇴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뭐 제 주관이니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신한이 자문하고 있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US 온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미국 7 중국 3의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합니다. 그 안에서 중국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욕을 많이 먹었죠. 중국이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도 주장하는 게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중국이 지는 게임이고 미국이 지는 게임이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한국과 유럽과 아시아가 지는 게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이익과 GDP의 비중인데 전 이게 계속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롱텀리 주식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과 기술주 온리이기보다는 중국과 미국을 같이 사는 전략들이 되게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미국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라는 건데 스마일 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스마일이냐면 요 커브가 웃는 것처럼 그렇죠. 입모양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생산 기지에서 부가가치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원천 기술의 IP를 갖고 있는 애와 브랜드를 가져서 이걸 파는 애들이 이익을 독점했는데 이게 미국의 역할론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조는 아시아 국가들이 하고 자신들은 제일 끝단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미국의 GDP는 30조지만 국가 부채는 36조,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50조 원까지 늘어난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전환하는 세상은요, 미국 경제의 상대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미국 기업의 상대적인 부가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똑같은 효율을 근간으로 마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그냥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트럼프의 정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마디 전략을 피우고 있습니다. S&P 500이 5100포인트에서 지금 쌓아놓은 현금들을 사는 건데, 저희는 뭘 사고 있냐고요? S&P 500의 ETF를 사지 않고요. S&P 50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평균이 돼 있거든요. 네. 저는 동일 가중평균의 S&P 500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까지 미국의 그쵸, 시가총액의 위치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 투자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빅테크. 요걸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관세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변화시킨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의 가격의 마진으로 생산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관세는 정도의 차이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함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세와 인플레이션 두 가지는 산업의 구조 조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살아남냐고요? 첫 번째, 진입장벽이죠. 경제적 혜자가 있는 애들, 원가의 상승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기술력 혹은 지식재산권 혹은 독점적 지위가 있는 애들만 살아남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판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원가의 상승을 생산성의 개선으로 극복하는 애들인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술의 우위가 메모리 반도체 HBM을 제외하고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야죠. 그게 뭘까요? 관세의 전쟁은 제목처럼 제조업의 전쟁이 될 거고요. 한국은 나머지 국가 대비해서 제조업의 상대적인 규모는 제조 대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제조업에서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높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고부가가치로 전환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의 혁신, 생산성의 향상, AI와 관련한 트렌드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프로님, 저는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도요, 하반기 투자 전략을 한국을 오버웨이, 비중학대로 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겁나 쌉니다.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달라요. 좋은 주식이 되려면요, 가격이 싸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첫 번째 한국이 가지고 왔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한국이 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트럼프의 이 정도의 관세는 제 시나리오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도 없었죠. 그렇죠. 제 시나리오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올해 재정을 늘려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난 4, 5년간의 장에서 저는 재정을 확충했던 국가가 시가총액이 빠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다 재정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국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 긴축재정을 한 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회에서 전화가 되게 자주 오는데 저는 1, 20조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한국이 마지막 남지 않은 몇 개의 총알을 올해 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정말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현명해져야 됩니다. 왜냐, 이 규제는, 관세는 모두가 받는 건데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 생산 설비에 적극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 미중 분쟁의 반사적인 수혜가 큰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이 중국이 순환적인 반등을 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바이오의 조합으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인덱스가 나머지 국가보다 기대 수익률이 절대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 산업의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 흥망성쇠인데 제일 처음에 R&D가 튀어오르죠.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한번 AI랑 2차 전지 비교해 보실래요? 네. 오픈 AI의 15년의 R&D가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가 기술 우위로 야기될 거라는 기대가 퍼지죠. 그러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나옵니다. 시장은 예외 없어요? 낙관 일생론이죠. 2차 전지가 반도체를 넘어설 거라는 구라가 시장에서 워킹을 하고요. 그리고 AI가 세상을 다 바꾼다라는 이야기들의 시장이 강불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분할 상장을 해도 회사채를 찍어도 CBBW를 찍어도 시장은 강분해서 다 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가 만들어지죠. 지금 AI도 그 과잉 투자 사이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서 AI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이 뭔지 아세요? 2차 전지처럼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갑니다. AI는 안 갈 것 같으십니까? 92%의 엔비디아 마진이 앞으로 2, 3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평균 마진율은 30% 선인데 가격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도주가 무너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 마지막 코멘트인데 이번 장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 변화는 뭐냐면 관세는 반드시 생산성과 기술의 개선들을 가속화시키고 네. 그 방향을 가져간 기업들은 압도적인 상대 우위를 유지할 거라는 거죠. 야. 안 그랬던 역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클이 뭐냐? 기존 인프라 사이클의 업황의 약화나 가격의 하락은 침투율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2차 전지의 공급 과잉의 가격의 하락은 전기차 캐즘? 그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2차 전지 가격이 5분의 1 토막 나고 전기차가 1,500만 원짜리가 만들어지면서 보급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지금부터 AI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로의 이동이 되겠죠. 그럼 AI 인프라가 지금부터 기존 주도주의 하락을 근간으로 혹은 압도적인 마진의 우위가 훼손되면서 진행된다면 뭘 사야 될까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보냐면 AI 산업을 이만하게 본다면 언어 생성형 모델이 만드는 산업은 이만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트럼프의 공급망 전환과 관세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아까 산업자동화 이야기하셨죠. B2B의 생산성 개선, 기업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프라 개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 앞으로 AI가 100을 성장한다면 100보다 이상의 성장을 나오는 산업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뭡니까? 번째가 보안이요. 보안? 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산업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똑같이 100을 성장해도 초기에 100을 성장하고 뒤에 50을 성장하는 애가 있을 텐데 150, 50을. 저는 그게 전력망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산업들이 과거에는 안 좋았냐? 좋았죠. 근데 비싸서 못 들어갔죠. 가격이 충분히 하락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본다면 이런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AI 혁명보다는 에너지가 변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변하고 모빌리티로 변화되고 그 안에서 산업 공급망이 확대되는 사이클인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사이클인 모빌리티와 산업 자동화는 연계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물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ETF들에도 테슬라가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죠. 테슬라 때문에 싸진 거지. 그렇죠. 많이 빠졌어.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런 자산을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조정, 이렇게 거친 조정을 겪고 나면 똑같은 주도주가 같이 올라온 장세는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에도. 주도주 컬러가 변하거나 압축되는 양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그림이겠죠. 요약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산군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투자 전략, US 온리, 기술주 온리가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중국이라는 자산을 재인식하는 투자가 필요할 거고, 기술주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인프라 사이클이 아니라 그 위에서 기존 주도주의 하락으로 보급이 높아져서 상용화의 관점에서 넘어가는, 관세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들이 투자의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신강한길 삼프로 TV 시작한 지가 6년이 넘었는데 1시간 동안 사회 보면서 가장 말을 아낀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말을 섞을 이유가 별로 없이 정말 정제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접목해서 참 잘 요약해 주셨죠. 정말 두꺼운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변화된 세상, 변화된 투자 전략이라는 보고서마저도 저희 삼프로 TV의 신의 자료실에 여러분께 올려드렸으니까 주말 같은 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세상과 여러분들의 변화된 투자 전략의 접점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4달에 한 번씩 모십니다만은 상황을 봐서 저희가 긴급 호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